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안보라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미래가 독일 프로축구에서 불꽃 대결을 펼쳤습니다. 레버쿠젠의 손흥민과 호펜하임의 김진수 선수 얘긴데요. 경기는 손흥민이 이겼지만 경기 내용은 용호상박 막상막하였습니다. 분데스리가에 펼쳐진 한국산 창과 방패의 대결.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손흥민의 레버쿠젠과 김진수의 호펜하임의 코리안 더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반 김진수의 수비는 강력했습니다. 거친 태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공격도 매서웠습니다. 전반 29분 손흥민은 수비수 견제 속에서 오른발 발리슛을 날렸지만 아쉽게 빗겨나갔습니다. 경기 후반 손흥민과 김진수가 1대1로 붙었습니다. 손흥민의 볼을 김진수가 거친 수비로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벨라라비가 날린 슈팅을 골키퍼가 쳐내자 손흥민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비수 김진수가 한 박자 더 빨랐습니다. 치열했던 김진수의 수비에도 결국 레버쿠젠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브란트가 크로스를 올렸고 키슬링이 골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세 번째 슈팅을 날리며 호펜하임의 골문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4개의 슈팅을 쏘았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22살 동갑내기 손흥민과 김진수는 유니폼을 교환하며 훈훈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김진수는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케 했습니다.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멕시코의 크루스 아수를 꺾었습니다. 라모스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라모스는 프리킥 상황에서 토니 크로스의 크로스를 머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반 36분 벤제마가 또 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시도한 카르바알의 크로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5분 세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호날두의 도움에 베일의 헤딩 합작품이었습니다. 후반 27분 레알 마드리드의 네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호날두의 현란한 발놀림에 이어 이스코가 또 한 번 수비수들의 혼을 빼는 발재간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드컵 축구대회 결승에 안착을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프라이부르크전에서 이겨 16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반 41분 바이에른의 로번이 머리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리베리의 헤딩 패스를 로번이 헤딩골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후반 3분 바이에른은 윌러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날 바이에른에서 로번의 100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또 바이에른은 승점 42점을 기록해 2위 볼프스부르크와 승점차를 12점으로 벌리며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네, 한 줄 예상평을 두고 벌어지는 그들만의 장외 경기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그 어떤 커플보다 가슴 설레는 케미를 보인다는 남남 커플 김재현 기자, 김동환 해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커플룩 입고 오셨네요. 네. 저는 괜찮은데 사실 네. 저는 이제 기혼자라 좀 괜찮은데 김동환 의원의 혼사길 제가 막는 건 아니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저랑 커플, 저도 미혼입니다. 네. 아주 분위기 좋네요 오늘도. 네, 유럽 챔피언스리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매 경기가 빅매치가 아닌가 싶어요. 우승 후보로 결승전에서 뛰어도 손색이 없는 경기들이어서 팬들의 가슴을 좀 쿵덕쿵덕 설레게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동환 의원이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일단 뭐 축구 팬들에게는 이 16강 정도 가게 되면 챔피언스리그가 굉장히 좀 빅클럽들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첼시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이런 지략 대결 또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요. 또 하나는 맨시티가 항상 챔피언스리그가 좀 불운한데 이번에도 이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16강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 간의 또 대결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재현 기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역시 손흥민 선수가 옛날 레버쿠젠 경기가 관심이 가는데 네. 지난 시즌 준우승팀 스페인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붙어요. 근데 이제 이 팀에 이제 만주키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골잡이 경쟁도 좀 볼만할 것 같고요. 또 두 팀이 경기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을 좀 이제 강점인데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지난 시즌 이루지 못한 레버쿠젠의 8강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자, 내년 2월에 열리는 유럽 챔스 16강 1차전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인 축구 잠시판 시작하죠. 네, 손흥민의 레버쿠젠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오늘 밤 홈에서 치릅니다. 지금 축구 팬들의 초미의 관심은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골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뭐 최다골까지 이제 한 골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네. 한 달 가까이 득점이 없어요. 오랜 기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레버쿠젠이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홈으로 이제 부릅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만큼 두 팀 모두 총력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레버쿠젠은 이 최근 얇은 선수층 때문인지 체력에서 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주중 경기였던 이 호펜하임전에서 경기력을 회복하면서 3경기 만에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모처럼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한 달 가까이 계속된 골 침묵을 깰지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상대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는 올 시즌 33골을 넣어서 팀 득점 2위에 올라 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도 평균 득점이 3.2골에 달할 정도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2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날카로운 창 끝은 19골을 합작한 이 마이어와 세페로비치 투톱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먼저 196cm의 장신 공격수 마이어는 12골로 현재 분데스리가 득점 선두에 올라 있고요. 주중에 열린 헤르타 베를린전에서도 2골을 터뜨리면서 최근 경기력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투톱 조합 세페로비치 선수도 최근 4경기 연속골을 포함해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최다 실점 2위에 올라 있는 부실한 수비는 프랑크푸르트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치고받는 난타전을 예상을 하는데요. 손흥민의 시즌 12호 골을 기대하면서도 골 결정력에서 앞선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 역시 손흥민 선수의 골이 골망을 좀 가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살펴볼게요. 레버쿠젠의 승리, 패배, 무승부까지 불꽃 튀는 3세판 예상들이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는 득점 선두 마이어를 앞세워서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점쳤고요. 김동환 해설가는 반대로 레버쿠젠의 득점력을 기대하며 레버쿠젠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한 기자는 무딘창과 녹슨 방패다. 두 팀 모두 디스하며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보기 드물게 승, 무, 패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왔는데 자신 있으세요?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속했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만 네. 그래도 마지막 경기인 만큼 아무래도 치고받는 난타전이 됐을 경우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김동환 해설가는 어떠세요? 네, 김재현 기자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 레버쿠젠이 챔피언스리그와 이제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체력을 안배하는 경기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골 정도 넣고 이제 잠궈버리는 형태가 되는 수가 많거든요. 예.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오버페이스하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좀 약팀들을 만났을 때는 다득점을 하면서 지난 경기도 막판에 2골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동점이 됐었는데 득점력은 인정을 받지만 상대 팀에 따라서 그 득점력이 기복이 좀 크고 또 올 시즌에 원정에서 2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레버쿠젠 홈에서 전통의 레버쿠젠이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승리를 한번 점쳐볼까요? 네. 네. 우리의 손날도 손흥민 선수의 골과 더불어서 레버쿠젠의 승리를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예리하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일 밤 열릴 프리미어리그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리그 초반에 부진을 딛고 3위로 올라선 맨유와 강등권 위기로까지 몰린 아스톤 빌라의 대결인데요. 김동환 해설가 두 팀의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초반에 맨유가 워낙 좋지 않았죠. 맨유가 네. 올 시즌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부진을 딛고 최근에 3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스톤 빌라마저 이제 잡고 승점 8점 이제 앞선 첼시와 선두 경쟁에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요. 하지만 이제 아스톤 빌라가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절대 또 물러설 수 없는 경기가 이번 라운드입니다. 그쵸. 이 아스톤 빌라가 맨유전에서 이제 패한다면 15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아스톤 빌라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최근 6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또 부진의 이유에는 공격력 쪽에 이제 결정력 부족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좋은데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6경기에서 겨우 이제 10골인데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 이제 각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득점력이. 그만큼 이제 각각 3골을 기록한 바이만, 아그본나우 이런 선수 주축이 되고 있지만은 결정력을 보이기에는 조금 창의성이 떨어져 보이고, 다만 이제 부상과 출전 정지 징계에서 복귀한 간판이죠. 이 크리스탄 벤테케가 지난 3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이제 골을 넣으면서 결승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었는데, 벤테케가 살아난다면 더욱 좋아질 수 있는 아스톤 빌라인데 수비 조직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벤테케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맨유는 가파른 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근 또 리버풀 꺾으면서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권도 위협하고 있는데 또 부상에서 점점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앙헬 디마리아도 훈련을 복귀했고 수비 라인에 루크쇼도 들어왔고요. 이 아스톤 빌라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웨인 루니가 또 미드필더진으로 보직 병력을 하면서 반페르시 마타의 공격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팔카오의 복귀, 디마리아의 복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힘을 많이 실어줄 거로 예상이 되고, 이 박싱데이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수 로테이션 가동이거든요. 네. 오히려 맨유 쪽에 이제 숨통이 틔울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력을 볼 때 맨유가 이제 압도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맨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맨유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대결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화끈한 공개수가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 공 5개를 맨유에 올인해줬고요. 나머지 두 전문가도 공 4개나 몰아주면서 맨유 승리에 믿음을 보내주셨습니다. 감 잡은 반할 군단, 6연승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맨유의 기세 등등등 온갖 수식어들이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맨유를 취재해주셨네요. 내일 밤 스완지와 헐시티도 일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스완지는 9위고요. 헐시티는 강등권인 19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스완지가 손쉽게 승점 따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문제는 스완지의 징크스거든요. 벌써 15년째 헐시티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스완지가 과연 이번에는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요? 3세판으로 의견 만나보시죠. 헐시티의 승리에 1표, 스완지가 이긴다에 2표가 나왔습니다. 김재원 기자가 9경기 무승, 이제는 이길 때가 됐다. 헐시티의 손을 들어줬고요. 김동환 해설가는 허리가 많이 아파라는 말로, 김한 기자는 최악의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헐시티가 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월요일 새벽 아스널이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김재원 기자가 아스널의 복수 혈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시즌이었죠. 아스널이 리버풀의 안방인 안필드에서 5대1 참패를 당했습니다. 네. 당시 리버풀의 스털링 선수가 2골을 기록했었는데요. 이후 아스널이 컵 대회를 통해 서력을 하긴 했지만 안필드에서 당한 참패는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자, 안필드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가 아스널에겐 기다렸던 서력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FA컵을 포함해 두 팀의 최근 6경기 상대 전적을 보면 아스널이 4승 1무 1패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리그 역시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거둔 아스널이 2승 1무 1패를 기록한 리버풀을 앞서고 있는데요. 특히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최근 2경기 연속 4골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반면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탈락에 이어 맨유에 완패한 리버풀은 캐피탈 원컵 4강 진출을 그나마 체면을 살렸는데요. 하지만 리버풀은 앞으로 사나흘 간격으로 컵 대회와 리그 경기가 예정돼 있어 체력적인 부담이 큽니다. 아무래도 총력전보다 지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스날의 어떤 부상 병동이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아스날이 리버풀을 상대로 복수혈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김재원 기자가 아스널과 리버풀의 현재 전적을 짚어주셨는데 선수들 컨디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환 해설가가 정리해 오셨다고요? 네, 일단 리버풀은 공격진이 문제입니다. 발로텔리 선수가 복귀는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골 맛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컨디션 부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점, 그다음 수비의 전체적인 불안함, 또 제라드가 좀 예전의 폼이 아니기 때문에 중원에서도 좀 약해지면서 팀 케미스트리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 공백이 좀 남아있는 아스날이긴 하지만은 드위시와 또 어린 선수 벨레린이 그 공백을 잘 메워줬거든요. 어쨌든 이 코시엘리나 이런 주축 부상 선수들이 있지만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좀 메워지고 있고, 미드필더 라인이 좀 문제인데 외질, 아르테타, 램지, 윌셔 이런 아스날의 점유율 축구에서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이제 치명적인 손실로서 좀 여겨지는데, 앞선 공격진으로 그 파괴를 좀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지루를 중심으로 해서 산체스, 얼마 전에 뭐 또 여자 문제가 있어서 사생활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계속 잘해주고 있고, 웰백, 카솔라 이런 공격력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으면서 이번 라운드엔 CO 월컵마저도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공격력의 다양성, 파괴력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이 주중 경기를 아무래도 리버풀이 본머스랑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좀 있고 날카로운 창을 좀 더 아스날이 뽐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 모두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김한 기자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 명 모두 아스널을 지지해 주셨지만 승리의 포인트는 각각 다릅니다. 김재영 기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리버풀에 대한 복수 혈전이라고 했고요. 김동환 해설가는 지루의 복귀를, 김한 기자는 4위라는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로 모두 아스널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치열한 3세판 경쟁은 남자 프로농구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오늘 오후입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이끈 SK가 전자랜드와 세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분석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이끈 SK가 전자랜드와 세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SK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대부분 복귀하면서 문경은 감독이 구상했던 농구를 제대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모비스전에서는 아쉽게 졌지만요. 특히 박상호와 헤인즈, 박승리 등 포워드진이 공수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됩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뒤에 좀처럼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최부경만 분발한다면 SK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탈 전망입니다. 올 시즌 전자랜드를 상대로는 두 경기 모두 완승을 거뒀습니다. 두 경기 평균 81점을 올리면서 가공할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반대로 전자랜드는 SK의 득점을 70점대 초반 이하로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입니다. 두 번의 맞대결에서 76점과 86점을 내줬는데요. 이 정도 수비력으로는 SK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포엘이 헤인즈와의 1대1 대결에서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요즘 정점에 올라있는 헤인즈의 공격력을 감안한다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득점원 정영삼이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매경기 투혼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 선수들이 득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직력을 앞세운 전자랜드가 만만치는 않지만 요즘 SK 기세가 워낙 거셉니다. SK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SK라는 이름으로 3명의 기자가 뭉쳤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헤인즈를, 이원만 기자는 박상호의 활약에 큰 기대를 벌어줬고요. 최영석 기자는 SK가 1위 추격 모드를 재가동했다며 역시 SK에게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좀처럼 지난 시즌에 위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LG가 홈으로 KT를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허재원 기자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좀처럼 지난 시즌의 위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LG가 홈으로 KT를 불러들입니다. LG는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주전들의 줄부상이 이어졌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복귀한 지금도 별반 나아진 모습은 없습니다. 의미 없이 볼을 돌리다가 제퍼슨의 무리한 1대1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체력이 고갈된 문태종에게는 올 시즌 큰 기대를 걸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 시즌 KT와는 3번 맞붙었는데요. 80점 이상을 내준 두 경기를 내줬고 1승을 거둔 경기에서는 단 56점만 내줬습니다. 결국 수비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KT는 요즘 경기 내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조성민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성민이 복귀 첫 경기부터 변함없는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의 분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광재의 외곽포까지 살아나면서 KT는 요즘 전태풍, 이재도의 조성민, 이광재를 고루 활용하면서 최강의 앞선 라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높이에서 LG에 많이 뒤지는 KT로서는 이들의 외곽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겠습니다. LG의 높이와 KT의 외곽이 정면 충돌하는 경기입니다. 농구는 높이의 스포츠이지만 LG는 요즘 높이의 장점을 잘 못 살리고 있습니다. KT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KT의 승리에 2표, LG의 승리에 1표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KT의 외곽포를 칭찬했고요. 최영석 기자는 LG의 조성민을 내세워서 이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LG의 김중규가 없어서라고 분석하고 있네요.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주 농구는 대동 단결로 인해 정확하게 반토막 승률입니다. KGC의 승리에서는 기자들이 완패를, 전자랜드 승리에 기자들이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겨울 스포츠의 꽃, 농구는 활짝 피고 있는데 기자들의 승률꽃은 언제쯤 활짝 필까요? 지난주 축구 빅매치에서는 맨유 토트넘이 이겼고요. 레버쿠젠과 메넨글라드바흐의 경기는 무승부를, 헤타페와 바르셀로나 경기 역시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전에서 메시를 떼창으로 찬양했던 전문가들이었는데요. 아쉽게 되었네요. 네, 지난주 축구 얘기해보겠습니다. 믿었던 메시의 배신인가요?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존재감은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의 일방적인 경기였고 메시 선수도 잘 뛰었는데 네. 이전 경기만큼의 활약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방송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메시의 도핑 테스트 때문에 메시가 뱀파이어에 몰렸다라는 현지 기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네. 도핑의 영향 때문에 메시가 제 역할을 좀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날 경기에서의 좀 변수는 스페인 경기를 보시면 수중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이날은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슈팅이라든지 예리함이 떨어졌고 그리고 유럽 리그를 분석할 때 보면 일단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른 주에 주말 경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도 갱강한테 또 패했고요.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비아레알한테 잡혔거든요. 이날도 바르셀로나의 일방적인 경기였지만 사실 헤타페가 5월 달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런 좀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로도가 또 함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자들의 치열한 한 줄평 싸움 3인의 프리뷰 3세판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따따따따 윗손바래. 스튜디오에서 떼창이 울려 퍼졌는데요. 떼송바레, 박지성의 네덜란드식 발음인데요. 윗송바르크가 에인트호벤의 홈구장에서 오랜만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박지성을 위한 공식 은퇴식이 치러졌었는데요. 사실 에인트호벤이 처음부터 박지성 선수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이제 박지성 선수가 2003년 이제 에인트호벤에 진출을 했는데 당시 낯선 한국인이었고 또 이제 언어의 장벽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히딩크 감독이 당시에 원정 경기에만 이제 박지성 선수를 출전시킬 정도로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선수였는데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리그 우승, 또 FA컵 우승, 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그 챔피언스리그 AC 밀란과의 8강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후 어떤 에인트호벤 영웅으로 등극을 했는데 선수 생활의 이제 마지막을 다시 친정팀인 에인트호벤으로 돌아가서 선수 생활을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면서 더더욱더 레전드로 이제 대접을 받게 됐죠. 네. 김동완 해설가께서 최근 박지성 선수 만나보셨다고요? 은퇴 이후에 이제 몇 차례 공식 행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박지성 이사장이죠. 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지 보도는 아니고 이제 저의 보도에 의하면 첼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한 이제 와이프 되는 분과 함께 거주하면서 학업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꿈꾸시는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는 절대 안 한다고 또 얘기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약간 행정 쪽에 약간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이번에 앙리가 이제 해설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미디어 노출도 했으면 좋겠고 역시 결혼을 해야 피부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박지성 선수의 제2, 제3의 전성기도 또 기대해 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스포츠24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